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번역원이라는 번역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알고 있는 미천하나마 문법 지식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대충 우선 당장은 한 70강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강의를 한 70개 정도 할 것 같은데 강의 내용들이 거의가 대부분 우리나라 문법책들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설명을 아예 안 해놨거나 또 시원찮게 설명을 했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까지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혼자 지금 휴대폰 갖고 녹화를 하다 보니까 화면도 좀 깔끔하지가 못하고 그럴 거예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강의 시간은 보통 한 강의당 10분에서 짧게는 10분, 10분짜리는 거의 드물 것이고, 길게는 30분에서 40분까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강의를 쪼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 앞에 청강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가끔 어색해서 설명이 조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눌할 때도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어투가 호감이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인간성은 괜찮은 놈이니까 어투가 호감이 안 가더라도 그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로 퓨터티브 슈드, 즉 가정법 슈드. 여기서 퓨터티브는 추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퓨터티브 슈드는 추정의 슈드라는 뜻인데, 이 추정의 슈드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추정의 슈드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실 건데 이 퓨터티브 슈드는 주로 명령가정법에서 사용됩니다. 명령가정법이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시죠. 이 mandative subjective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이게 왜 명령가정법인지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흔히들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 주절에서의 동사가 명령, 주장, 요구, 공고, 제한, 고집 등의 뜻일 때, 그 목적절이 되는 대절은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다. 그런데 이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이런 구조에서는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should가 어떤 개념인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책들을 쓰시는 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should가 왜 들어가야 되며 왜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는 생략이 된다고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생략이 될 수 있는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suggest that he should go alone. 이 주절의 동사가 이때는 제안이죠. 나는 제안한다. 그가 혼자 가야 한다고 나는 제안한다. 그래서 이게 제안이니까 목적절이 되는 대절에서는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여기가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는 이유는 가정법 현재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는 근거는 가정법 미래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현재는 무엇이고 가정법 미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개념 파악을 해야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정법 현재하고 미래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가정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보시면 가정법이 전체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텐데, 오늘은 가정법이 주제가 아니고 추정의 슈드가 주제니까 가정법 현재하고 미래는 살짝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현재 혹은 미래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공식은 이렇게 돼요. 주어 플러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 여기까지가 가정절이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렇게 나가는 게 귀결절. 그래서 가정절에는 원래 동사의 원형을 썼어야 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다가 직설법 현재를 사용하려면 그때는 틀린 문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여기다가 직설법 현재를 써버리면 그거는 틀렸다고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설법 현재를 더 많이 사용해.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겠다.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은 무슨 상황이에요? 미래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문장을 써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인데 직설법 현재 사용할 수 있으니까 rains 써도 되겠죠. 그러면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겠다. 이게 가정법 현재예요. 자, 문법을 공부하실 때 이 공식이라고 나오죠. 이 공식을 한글로 내우지 마세요. 절대. 그 공식에 해당되는 예문을, 영어로 된 예문을 외우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문을 갖고 여러분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만들어 보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나 직설법 현재, 귀결절 끝나고 가정절 끝나고, 귀결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공식 나오잖아요. 예문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문을 외우시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래의 일인데 동사의 원형이나 rains를 썼죠. will을 못 썼죠. 자, 그래서 조건부사절이나 또는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이나 시간부사절에서는 미래조동사 will 써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죠. 왜 그럽니까? 조건부사절은 만일 뭐뭐 한다면이죠. 그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리고 조건부사절도 결국은 가정법 현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나 직설법 현재를 쓰지. 그래서 will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따로 강의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were to 가정하고 should 가정법 미래. 저는 should 가정법 미래를 혹시 가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were to 가정은 무엇이냐?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were to 가정을 씁니다. 즉, 여기서 설령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나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식이 were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시제가 형태가 과거니까 조동사도 과거로 해서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근데 이게 미래의 일에 관한 일이다 보니까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will을 쓰기도 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will 써도 틀리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should 가정법은 실현 가능성은 있는데 좀 희박해요. 그럴 때 혹시 가정을 씁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혹시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일 내일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올 확률이 5%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라고 표현할 때 이 should 가정을 씁니다. 그냥 단순히 내일 비가 온다면이죠. 이것은 내일 비가 온다면. 근데 이거는 should가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그래서 여기도 should가 원래는 shall의 과거니까 여기도 would가 돼야겠죠. 근데 미래에 관한 일이다 보니까 그대로 will 써도 맞는 걸로 쳐져요. 그래서 이게 가정법 미래고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지 suggest로 들어가서
나는 그가 거기 혼자 가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그럼 그가 혼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모르죠. 확실치가 않죠. 그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가 적용이 되니까 고우가 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중에 혹시 가정, 이거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는 못 보니까 what 가정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혹시 가정 써서 he should go alone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절의 동사가 이러한 종류의 동사일 때는 보세요. 자, 여기가 어떤 시점이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요때 명령을 하고 요때 요구를 하고 공고하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그 명령한 시점 이후에 그 일이 상황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명령을 하지만 그 이후에 명령한 내용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하고 가정법 미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명확하게 되셨으리라고 보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 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쓰든지 should go를 써야 되는데 must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직설법 현재 go 써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봅시다. 직원들이 요구를 해왔어요. 뭐 하라고? 그 부장은 사임하라고. 요구는 하지만 그 부장이 사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should 가정, 그 다음에 must나 resigns. 그런데 포멀한 문체, 즉 격식을 차리거나 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권위 있는 학술단체에서 출판하는 논문들, 그 다음에 서적들, 이런 거 보면 다 동사의 원형이나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트리트 잉글리시다, 길거리 영어다. 그래서 슬랭은 아주 저급한 언어고, 슬랭보다는 약간 격조가 있는 언어인데, 그렇더라도 포멀하진 않다, 인포멀하다. 그래서 공식 문서나 권위 있는 문체에서는 동사의 원형이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 것은 대부분 소설책, 그 다음에 가벼운 수필, 또는 뭐 서간체, 편지,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영작을 하실 때는 동사의 원형하고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적용시켜서 영작을 하시면 훨씬 격식 있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어제 그 사람이 말하길 그녀 죽었었다 라고 고집을 피워요. 근데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안 죽었어. 그 여자가 안 죽었는데 그는 죽었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고집을 피우다니까 insist라는 동사 사용하겠죠. 그럼 아까 저 앞장에서 명령, 주장, 뭐 권고, 제안, 요구, 고집 등이니까 여기가 고집을 피운다 그래서 Yesterday he insisted she should die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해석을 해보죠. 그녀가 죽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그가 주장을 했는데 주장한 시점 이후로 그 여자 죽어야 돼 라고 고집을 피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죠. 그럼 요 뜻하고 똑같은 문장이 되려면 이렇게 대과거가 나와야 됩니다. 대과거. 자, 고집을 피우는 시점이 여기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시점 이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나 미래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설법 써서 대과거 헤드다이라고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절의 동사가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고집 이렇다 그래서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다 또는 동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상황을 보시고
주저리 동사가 명령, 주장, 고집, 제한, 충고, 공고 따일 때는 가정법 현재나 미래가 적용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류의 동사의 목적절인 대절은 원래는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이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류의 동사가 나오면은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 중 should 가정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동사 이외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는 다음 장에 사기로 하고. 자, 여기는 동사네요. 그렇죠? 동사고, 여기는 명사고. 자, 여기는 동사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동사로 예문을 들어놓은 곳인데, 위원회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하자고. 미스터 김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근데 미스터 김이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그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지만, 미스터 김이 선출될지 안 될지는 그 앞으로 제안한 시점 이후로 불확실해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 중 should 가정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는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결정을 제고하라고. 제가 요구는 했지만 위원회에서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고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 중 should 가정법 또는 혹시 가정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I prefer의 경우에는 나는 대티아를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졌으면 하고 나는 선호한다. 즉 그 말은 아주 정중하거나 부드러운 권고죠. 권고나 충고. 우리 뭐 하자. 우리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고입니다. 권고니까 내가 권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내버려 둘지 아니면 누가 손대서 뭐를 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가정법 미래나 가정법 현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 개념이 완전히 정리가 되셨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명사가 나오면 그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대티하였다. 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구사항이 있긴 있지만 그 시스템이 앞으로 작동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나 미래. 여기도 똑같이 우리는 대티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여기서는 지금 대트하고 요구는 디맨드는 동격이라고 보죠. 그 동격. 자, 동격 관계, 동격절을 이끄는 대체를 참 우습게도 이걸 형용사절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에도 형용사절이라고 버젓이 설명을 해놔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렇게 얘기하긴 해놨겠지만은 이 동격절은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러한 문법 명칭까지 굳이 그렇게 파고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인가를 알아야 다른 구문에서도 이게 응용이 돼서 독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동격절이 명사절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내서 따로 강의하겠습니다. 주의라는 말이 떠나는데 아까 했던 말하고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의 경우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도 다음에 대체로 나올 때 이러한 논리가 적용이 된다. 필연성은 뭐뭐 하는 게 필요하다. 당위성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meet her immediately 하면 그가 그녀를 당장 만나야 할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그가 그녀를 당장 만날지 안 만날지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나 미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대충 이런 종류의 형용사들이 있고, necessary, indispensable, inevitable, imperative. 그 다음에 당위성은 당연하다는 뜻, natural은 당연하다는 뜻이고, advisable을 충고할 만하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뜻대로 되죠. reasonable, 합리적인, 이성적인, desirable, 바람직한, fitting, 적절한, 이것도 적절한, fair는 공정한.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이 앞에 대체로, 그러니까 진주어 나오고 가주어 나오죠. 대티아가 적절하다. 그럼 이 조세제도, 이 디스텍스 조세제도가 abolis는 폐지하다는 뜻인데 폐지되어야 할 것이 적절하다.
적절하긴 하지만 이 조세대주가 폐지될지 어쩔지는 모르죠. 그래서 가정법 미래나 현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요것도 진주어. 그가 그 여자하고 결혼할 것이 필요하다. 가주 진주어. 필요하지만 그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죠.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현재나 미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추정의 시도는 잘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강의 말미인데, 영어 문법은 암기가 아닙니다. 그 문법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고 문장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나 독해에서. 그래서 영어 문법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 그 원리를 파악해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께서 이게 왜 문법이 이런 식으로 됐을까라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시려면 사전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종이사전, 전자사전이나 핸드폰 사전 말고 종이사전을 꼼꼼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계획으로는 5강이나 6강 정도에 가서 독해하는 요령을 강의를 할 텐데, 그거는 좀 지루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독해하는 요령을 강의할 때 사전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와 사전 보는 방법, 그다음에 또 어떤 사전을 봐야 될지, 지금부터 공부하시려고 제대로 공부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넥서스라는 사전을, 이 넥서스 영한 사전을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근데 이건 서점에 없습니다. 지금 절판됐어요. 안 팔아요. 요 사전 출판해갖고 안 팔리니까 지금 더 이상 출판 안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재고를 인터넷에서 팔아요. 저도 지금 요것을 인터넷에서 2권 더 사갖고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언제 절판될지 모르니까 인터넷에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일본의 오분샤라는 출판사에서 01사전을 만들었는데, 01사전을 판권을 사갖고 왔든지 어쨌든 간에 이 넥서스에서 1어를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이 현대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기존 다른 사전은 옛날 60년대 50년대 영어입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넥서스 영한 사전은 예문 써놓고 예문을 한글로 풀어놨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현대적 감각에 맞게 풀어놨어요. 의역을 적절히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넥서스 사전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어차피 절판된 것이니까 선전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사전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다가 좀 오류가 좀 생겼더라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제가 넥서스 출판사에다가 이메일로 보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보내줬더니, 더 이상 출판 안 하니까 뭐 교정도 들어갈 수도 없고 개정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분이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실 것 같으면 종이사전, 영한사전 보세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이 영어는 구도다, 아니야, 영어다, 아니야, 공부는 구도다. 구도라는 건 도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구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행이 뒤따른다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인데, 공부를 하실 때 뇌를 엄청 혹사를 시키세요. 뇌를 혹사시킨 만큼 이해는 깊어지고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냥 슬렁슬렁 영어 문장 보고 해석 안 되니까 뒤에 해답 보고 짜집게 하고 요리 맞춰보고 쪼리 맞춰보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영어 공부하시면 영어 실력 절대 안 늘어요. 더군다나 영작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영어 공부가 문법 따로, 영작 따로, 독해 따로, 회화 따로, 이 구분은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언어를 공부하면 그 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독해도 돼야 되고, 영작도 돼야 되고, 회화도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을 4개로 구분을 합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하면 나는 독해만 해주세요. 나는 문법을 주로 해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번역이 된 B라는 언어를 보고 다시 A라는 언어로 그대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게 안 돼요. 왜? 뇌를 혹사를 안 시키니까. 그리고 독해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 양방향으로, 이 양방향이 가능해지는 독해 방법을 제가 시간 내서 강의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 말미에 좀 헛소리 좀 했는데, 잔소리 좀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자, 이 강에서는 B2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B2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잠깐 말씀드리면, 똑같은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요건 명사적 용법이고, 요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따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첫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